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10%. 지난주 금값이 한 주 만에 빠진 폭입니다. 2011년 이후 최악의 한 주. 전쟁 4주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는 연초 대비 76% 폭등. 교과서대로라면 금이 올라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이 폭락했습니다. 주식도 빠졌습니다. 채권도 빠졌습니다. 암호화폐도 빠졌습니다. 금도 빠졌습니다. 지난주 올라간 자산은 딱 하나, 원유뿐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트럼프가 이란에 건 48시간 최후 통첩이 내일 아침 만료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번 주 공격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이번 주 첫 정규장이 열립니다. 선물은 오늘 오전 7시에 먼저 열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번 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데이터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하루를 짚겠습니다. 월요일 QQQ가 600.38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주 대비 소폭 반등, S&P 500도 6,699. 바닥을 찍었나 하는 분위기가 잠깐 돌았습니다. 화요일 QQQ 603, 30일 하루 더 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틀이 지난주의 천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숨고르기. 수요일 연준이 움직였습니다. 금리 동결 3.5에서 3.75%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점도표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1회로 줄었습니다. 12월에는 2회였습니다. 그리고 19명 중 7명은 올해 인하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12월보다 1명 늘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리느냐가 아니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인플레이션 전망도 올렸습니다. 헤드라인 PCE 2.7%, 코어 PCE 2.7%, 연준 목표인 2%에서 한 발짝 더 멀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 상황의 경제적 영향은 불확실하다. 이 말을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연준도 모르겠다는데 시장에 알 리가 없습니다. QQQ는 603에서 594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4%. 목요일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QQQ 593. 그리고 이날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214 거래일 만에 처음 약 10개월간 이어진 연속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다우존스도 같은 날 200일선을 깼습니다. 세 주요 지수가 동시에 200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건 지난 10년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내 마녀의 날 5.7조 달러 시티그룹 데이터 기준 1996년 이후 3월 만기 최대 규모의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됐습니다. 주식 옵션, 지수 옵션, 지수 선물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터지는 날. 이날에 대해서는 금요일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관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쏟아낸 매물이 이미 약해진 시장 위에 쏟아졌습니다. 결과 QQQ 582, 06, 하루 마이너스 1.85%, S&P 500은 6,506, 다우 45,577. 주간 성적표, S&P 500 마이너스 1.9%, 나스닥 100 마이너스 1.96%, 다우 마이너스 2.11%, 4주 연속 하락. TQQQ는 한 주에 마이너스 6.19%, 연초 대비 마이너스 17.7%, 그리고 진짜 충격은 장이 닫힌 뒤에 왔습니다. 토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타격했습니다. 나탄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하 깊이 묻혀있는 곳. 벙커버스터는 지하 수십 미터를 관통하는 폭탄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군사적 자제를 촉구합니다. 핵사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디모나를 타격. 디모나에는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네게브 핵연구센터가 있습니다. 78명 부상. 직후 아라드라는 도시를 추가 타격. 116명 이상 부상. 핵시설을 맞으면 핵시설로 갚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어제 아침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속보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핵심을 반복합니다.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합 중국은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타격하여 초토화할 것이다. 가장 큰 놈부터 시작한다. 이란의 대답, 혁명수비대 성명. 미국이 발전소를 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된다. 파괴된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란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는 순간 이 지역의 모든 에너지 및 석유 인프라가 정당한 타격 대상이 된다. 사우디 아람코, UAE 항만까지 사정거리에 넣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데드라인, 내일 한국 시간 화요일 아침에 만료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이란에 가하는 공격의 강도가 대폭 높아질 것이다. 전쟁이 4주째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이 매주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28일 첫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조선 교통량 70% 감소, 나탄즈 핵시설 타격, 그리고 이제 발전소 최후 통첩, 이라는 핵시설과 거래하듯 발전소와 해협을 거래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밤 장이 열립니다. 이제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해 못한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금 이야기입니다. 왜 금이 중요하냐?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위험할 때는 금으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개념의 근간에 금이 있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금이 올라서 해지가 된다. 교과서적인 이론입니다. 지난주 그 교과서가 찢어졌습니다. GED, 세계 최대 금 ETF 기준, 주간 마이너스 10.3%, 3월 한 달로 보면 마이너스 15.64%. 하루 중 가장 극적이었던 건 목요일, 3월 19일이었습니다. 뉴욕장 초반, 금값이 순간적으로 6.9% 폭락했습니다. 온스당 4,557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은은 더 심했습니다. 12.5% 급락해서 67.84달러. 시장에서는 이걸 프레셔스 메탈 플래시 크래시, 귀금속 순간 폭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중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했는데 금이 올라야 하는 모든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왜 금이 폭락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2008년으로 가야 합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담보 증권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팔았느냐?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팔았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금은 24시간 거래됩니다.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좁습니다. 대량 주문도 소화됩니다. 즉 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ATM입니다. 급할 때 가장 먼저 현금화됩니다. 2008년 금값이 30% 빠졌습니다. 리먼 파산 직후 온스당 69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유동성이 좋은 금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전자산의 역할이 가치 저장에서 유동성 공급원으로 바뀝니다. 이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커니즘이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마진 요건 인상. 유가가 폭등하면서 원자재 선물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급등했습니다. CME 그룹,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가 움직였습니다. 금 선물 증거금을 10% 인상, 은 선물은 25% 인상. 상하이 금거래소와 중국 증권당국도 레버리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금 인상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시에 적용됩니다. 수천 명의 트레이더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마진콜을 받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팔아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팝니다. 이 자기 강화 루프, 강제 청산의 연쇄 반응. 이게 수요일 플래시 크래시의 정체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3월 초에 SPDR 골드 트러스트, GLD에서 하루에 29.1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2016년 이후 최대 1일 유출액, 7일간 25톤의 금괴가 ETF에서 빠졌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주간 유출 속도. 기관이 이 속도로 금을 매도하고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 그만큼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식 포지션 마진콜, 채권 손실 보전, 원유 선물 증거금 추가. 어디선가 불이 나면 가장 쉽게 현금화되는 금이 먼저 팔려나갑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지금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가 전부 동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산 투자의 네 기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원유, 전쟁의 직접적 수혜자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세계금협회, 월드 골드 카운슬의 분석을 인용합니다. 주식, 채권 상관관계는 지배적인 충격이 인플레이션성이거나 공급주도이거나 재정주도일 때 양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쉽게 말하면 수요가 넘쳐서 경제가 과열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끊겨서 물가가 오를 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건 수요 과열이 아니라 공급 쇼크. 그리고 공급 쇼크 환경에서는 주식 빠지면 채권 사고 채권 빠지면 금 사면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장기 국채는 주식시장 하락의 보험이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투자자들이 국채로 도망가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포트폴리오가 방어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지면 쿠션이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금이 채워왔는데 이번에는 금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 이 세 단어가 지난주의 요약입니다. 물론 과거를 보면 이런 유동성 주도의 금 급락은 대체로 일시적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자 금은 급반등했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 공포의 정점에서 팔린 금은 유동성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회복하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이 2주일 수도, 2개월일 수도, 6개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금은 저점에서 회복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다면 이미 계좌가 청산된 후 이번에는 연준이 2008년처럼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양적 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갑니다. 연준의 손이 묶여 있다는 게 이번 위기의 가장 위험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15, 극심한 공포. 지난 금요일에는 17이었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20 이하가 유지되는 건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터진 기술적 신호 중 수조 달러를 움직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의 함락. 왜 이 선이 중요하냐? 단순히 차트 패턴이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조 달러가 이 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기관의 리밸런싱 룰이 이 선에 걸려 있습니다. 퀀트 알고리즘의 매도 시그널이 이 선에 걸려 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이 이 선에 걸려 있습니다. 200일선을 깨면 자동으로 매도가 쏟아집니다. 매도가 쏟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다음 매도 트리거가 발동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강화 루프입니다. 지난 목요일 S&P 500이 이 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214 거래일 연속 200일선 위에 있던 기록이 깨졌습니다. 동시에 나스닥 100과 다우존스도 200일선을 깼습니다. 벤진가의 분석에 따르면 세 지수가 같은 날 동시에 200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건 지난 10년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사건입니다. QQQ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현재 가격 582.06, 200일선은 592, 200일선 대비 마이너스 1.68% 아래에 있습니다. 100일선과의 괴리는 마이너스 5.20%로 더 큽니다. RSI는 34, 30 이하가 교과서적 과매도인데 그 경계까지 내려왔습니다. S&P 500은 더 심합니다. RSI가 23까지 빠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깊은 과매도입니다. 이 시점에서 역사를 봅니다. 200일선 하향 돌파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6개월 후 수익률 73% 확률로 플러스, 1년 후 82% 확률로 플러스. 숫자만 보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 최대 낙폭, 즉 회복 전에 추가로 빠지는 폭을 보셔야 합니다. 200일선을 깬 직후에 산 투자자가 6개월 후 플러스를 먹으려면 그 사이에 추가 하락을 버텨야 합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항상 한 번 더 빠진 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 환경이 다릅니다. 과거의 200일선 하향 돌파 후 회복살의 대부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준이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하거나 최소한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연준이 손이 묶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 교착 상태. 그리고 한 가지 더, CNBC 헤드라인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6월까지 금리를 올릴 확률이 내릴 확률을 넘어섰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올해 몇 번 내리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레짐 변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기본 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통하던 전략이 인상 사이클에서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4.39%, 2월 말에 4% 밑이었는데 3주 만에 4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 TLT, 미국 장기채 ETF 기준 3월 한 달 마이너스 4.22%. 왜 금리가 올라가느냐?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나스닥과 TQQQ에 직접 연결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전멸입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3.24%, 엔비디아 마이너스 3.15%가 선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2% 넘게 빠졌고 그나마 선방한 구글과 애플조차 마이너스. 7종목 전부 빨간불. 테슬라는 올해 마이너스 16%,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8.43%. 이 숫자들이 TQQQ에는 3배로 증폭됩니다. 반면에 올라간 섹터, 에너지, XLE, 에너지 섹터 ETF 기준 올해 플러스 27%, 나스닥이 마이너스 5% 빠지는 동안 에너지는 플러스 27%. 그 격차가 32%포인트. 같은 기간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건 흔치 않습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록 그러먼, 전쟁 시작 이후 꾸준한 상승세, 에스컬레이션이 심화될수록 이 섹터에 돈이 몰립니다. 반대편, 가장 많이 빠진 섹터, 기술, 유틸리티, 부동산, 전부 금리에 민감합니다.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기술에서 에너지로, 성장에서 가치로, 미래에서 현재로, 시장이 불확실한 미래 성장보다 확실한 현재 현금 흐름에 프리미엄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건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유가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 전쟁 전 2월 23일 갤런당 2.94달러, 지금은 3.84달러, 3주 만에 30% 올랐습니다. 2024년 이후 최고치,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걸 에너지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인이 매주 주유소에서 더 내는 돈이 고스란히 다른 소비에서 빠집니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 지출인 나라에서 에너지 비용의 30% 상승은 경제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EY 파르테논의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의 추정, 유가 상승만으로 3월 월간 인플레이션이 1%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월간 1%, 4년 만에 최고 수준. 연율로 환산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가가 직접 올리는 건 휘발유값만이 아닙니다. 디젤이 올라가면 화물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운송비가 올라가면 마트에 진열되는 식료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항공유가 올라가면 항공권이 올라갑니다. 에너지는 모든 가격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주 안에 유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행정부의 에너지부 자체 전망은 2027년까지 갤런당 3달러 이상이 유지될 것, 알자지라가 보도한 헤드라인, 200달러 유가, 애널리스트들이 더 이상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드 맥킨지의 분석, 브렌트유가 곧 150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200달러도 가능성의 영역밖에 아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유조선 통행량 70% 감소,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 정박 중.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했지만 이건 해협 정상 물동량의 20일치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이 연준의 딜레마를 극대화합니다. 유가가 올리는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입니다.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이 끊겨서 오르는 겁니다. 공급 충격에는 금리 인상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봐야 이란이 해협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이미 약해진 소비를 더 꺾을 뿐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위험. 올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됩니다. 이 상태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둔화되는 1970년대에나 볼 법한 조합. 그 시절을 겪은 투자자들은 이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입니다. 이번 주는 더 위험합니다. 경제 캘린더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이 모든 걸 압도합니다. 화요일, 48시간 데드라인이 만료됩니다. 한국 시간 화요일 아침, 미국 4분기 생산성 수정치와 S&P 글로벌 플래시 PMI가 발표됩니다. PMI, 구매관리자 지수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지금 주문 늘리고 있냐, 줄이고 있냐를 물어서 만든 지표입니다. 50 이상이면 확장, 50 이하면 수축. 특히 서비스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소비 둔화의 신호. 유가 충격이 서비스 섹터까지 침투했는지 첫 번째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 3월 확정 수치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쟁 이전부터 심리가 약해지고 있었는데 유가 폭등 이후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 데이터들이 아닐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겁니다. 첫째, 48시간 데드라인 이후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 트럼프가 실제로 발전소를 타격하느냐 아니면 데드라인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수정하느냐. 전자라면 이란의 보복,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추가 타격, 유가 추가 급등. 후자라면 단기적 안도 랠리 가능성. 시장은 이 이진 구조 위에서 가격을 형성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공격 강도 확대. 국방장관이 공언했습니다. 나탄즈 이후 다음 타겟이 뭐냐? 이란의 정유시설이냐, 항만이냐, 추가 핵시설이냐. 타격 대상에 따라 유가 반응이 달라집니다. 셋째, 이란의 보복 범위. 이 지역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 대상이라고 선언한 상태. 사우디, UAE까지 사거리에 넣겠다는 뜻. 호르무즈 봉쇄와 걸프 인프라 타격은 차원이 다른 쇼크입니다. 넷째, 유가. 브렌트유가 지난주 9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 데드라인 전후로 100달러를 재돌파하느냐, IEA 비축유 방출과 미국 셰일 증산 기대에 80달러대로 밀리느냐. 이 가격이 이번 주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과매도니까 사야 하냐? 이 질문을 직접 다루겠습니다. 과매도는 사실입니다. S&P 500의 RSI 23, QQQ의 RSI 34.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준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논거도 있습니다. 첫째, 과매도가 바닥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매도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베어마켓에서 S&P 500은 RSI 30 이하에서 몇 주간 머물렀습니다. 과매도에서 산 사람은 추가로 10% 더 빠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둘째, 이번 하락의 동의는 기술적 요인이 아니라 펀더멘털입니다. 전쟁, 유가, 인플레이션, 연준 교착. 이것들은 RSI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촉매가 없습니다.
연준이 긴급 인하를 할 수 없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유가를 내릴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계절적 패턴의 함정. 4월과 5월은 역사적으로 강세라는 건 수십 년의 평균입니다. 2020년 3월에도 2022년 3에서 4월에도 계절적으로는 강세 구간이었지만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쇼크 앞에서 패턴은 무력했습니다. 펀더멘털이 훼손된 상태에서 계절적 평균에 기대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지속 가능한 바닥 반등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는 그 바운스인지는 이번 주 지정학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라는 것.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구간에서 확신하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S&P 504주 연속 하락, 세 주요 지수 동시 200일선 하향 돌파, 금 2011년 이후 최악의 주간 폭락, 연준 금리 동결이지만 매파적 점도표, 5.7조 달러 내마녀의 날, 주말 사이 나탄즈 핵시설 공습과 48시간 최후 통첩, 이번 주 48시간 데드라인 만료, 이스라엘 미국 공격 강도 확대 선언, 이란의 전면 봉쇄 위협, PMI와 소비자 심리 데이터, 시장 상태, 극심한 과매도, 공포 탐욕 지수 15, VX 26.8, 모든 자산 클래스 동반 하락, 유일한 승자 에너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시나리오 하나, 데드라인이 지나고 실제 타격이 이루어진다. 이란이 보복한다. 유가 100달러 재돌파, 주식 추가 하락. 시나리오 둘, 데드라인이 유야무야 넘어간다. 외교 채널이 열린다. 유가 일시적 하락, 과매도 기술적 반등. 시나리오 셋, 예상치 못한 사건, 중동의 또 다른 국가 개입, 혹은 미국 내부 정치 변화.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사전에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전쟁의 안개 속에서 확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확신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확신하지 않는 게 전략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열릴 때마다 분석 올리겠습니다. 48시간 데드라인 전후로 긴급 영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실험이 이런 전쟁과 유가 쇼크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알고리즘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 밤 장에서 뵙겠습니다.